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접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호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생포된 북한군 포로는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인 지난 21일 통일부는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한국 측 출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국 측 위원장인 김수경 통일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신규 위원 위촉과 함께 독일 통일과 국제정세 현황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대규모 지방발전 정책을 통해 도농 격차를 줄이겠다는 북한.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는 어떨까요? 지난주에 이어 통일연구원 최지영 박사와 함께 2025 북한 경제 상황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조수빈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최지영 박사님과 함께 2025년 북한 경제 이야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윤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을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농촌의 여건을 신경 쓰겠다. 바꿔 얘기하면 도농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북한의 도농 격차는 꽤 확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는 이제 도시에 그 90% 이상이 살지만 북한은 도시화율 자체가 60%대로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농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도농 격차가 확대되어 있다는 거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인구가 많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도농 격차가 확대되어 있는 거는 90년대 중후반 경제 위기 이후로 북한 경제가 도시의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민들은 특히 대외무역과 연관된 시장과 관련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면서 소득을 증가시킬 기회가 많았는데 농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매를 하고 나면 협동농장의 분배분만으로 이제 생계를 근근히 이어가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농 격차가 크게 확대되어 있고 지방공업이 붕괴되면서 뭐 소비재를 공급받을 기회나 또는 과거에 이제 국가가 공급하던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도농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얼핏 들었을 때는 2025년인데도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봉건시대 소작농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 정도로 예. 차이가 큰가요? 예, 농민들 같은 경우는 다 협동농장에 거의 소속돼서 일을 하는데 협동농장이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분배분을 주거든요. 네. 근데 소득을 증가시킬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한이 강원도 김하군 사례를 좋은 예로 들면서 많은 공장을 이제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뭐 실현 가능할까 싶어요. 이제 연구하신 입장에서 솔직히 네. 연구하시면서도 참 맥이 빠질 것 같아요. 예, 이게 지방 그 발전 2010 정책이 24년에 갑자기 제시되긴 했지만 이게 북한 역사에서 새로운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원래 지방 공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북한은 이제 중화학공업, 특히 군수공업과 연관된 중화학공업은 중앙공업이 담당하고 소비재는 지방공업이 담당하는 체계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이 지방공업은 근데 중앙공업으로부터 원자재를 받아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중앙공업이 경제난 당시에 거의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지방공업이 연쇄적으로 거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었어요. 지방공업 자체가 1980년대에는 한 3,000여 개 이상의 공장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거의 가동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복구하기는 어려우니까 좀 단계적으로 10년 동안 매년 20개 군을 지정해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러한 어떤 계획인데 이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한 시군에 서너 개만 지어도 60개에서 80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정책 역량이 그것을 조금 뒷받침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윤 씨가 이런 거 하면은 주민들 닥달해서 동원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상상이 안 돼요. 동원된다는 게 어떤 수준인 건지 예를 들어주면
도와준다면? KBS 방송국에 있잖아요. 네. 근데 월급 안 줍니다. 아? 여기서 사장님한테 잘 벌거나 비서한테 잘 버는 사람은 작업 동안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아나운서가 한 20명이나 쳤을 때. 그러면 무보수 노동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8명이나 17명을 강제 동원시키는 거도 한 달 동안 저기 남포에 가가지고 당연히 월급 없죠. 가서 그 남포 고속도로를 만든다거나 하나니까 상관없이? 하느니가 상관없이 너가 거기 가서 오늘 장군님이 이런 방침을 제시했으니까 한 달 이내 인원 보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기름 공장을 혹은 과자 공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렇게 인원을 뽑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뭐 2만 얼마씩을 내야 되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또 내야 돼요? 거꾸로 내야 되는 거죠. 왜? 이건 당의 방침이고 당에서 기름 공장을 김학원에다 만들겠다 했는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지원해가지고 장군님의 방침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뭐 근무기 운동 같은 거는 자발적으로 했지 이거는 뭐예요? 그렇게 북한이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돌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지 않고 사냐까 모르겠어요, 저도.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렇게 별로 주민들 반응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도 참 꿋꿋하게 북한에서 경제정책을 매번 발표를 하고 성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제 분야에 성과가 있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최악에서 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우라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좀 안정을 찾았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북한 경제 여건은 이제 대외 경제 관계, 대외 무역하고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23년부터 무역 자체가 확대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이제 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 경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이 매우 필요로 하는 정제유나 곡물을 아주 풍부하게 밀가루도 들어오고. 그렇죠. 예,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의 생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러 무역 자체가 교역 규모가 북중 무역의 한 10% 수준에 불과해요. 중국과 북한 간 어떤 형성된 공급망을 러시아와의 어떤 협력이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북한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북한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북한군 파병돼서 그 대가로 얻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파병된 군인이 사망할 경우에 러시아에서 제공하는 보험금이 상당하다. 그게 하나의 외화벌이로서 이제 숨통을 틔워줄 거라는 분석이 참 비정한 얘기입니다만 그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요? 사실 뭐 어느 정도의 경화가 러시아로부터 북한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는 조금 확인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확인되는 거는 뭐 군사 협력을 통해서 일부 이제 군수 공장이 좀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활성화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러시아에 북한이 협력을 한 대가로 말씀하신 것처럼 밀가루나 정제유나 이런 것들의 도입이 조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현재 북한 주민들의 경제 상황 좀 더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먹고 살만 합니까? 굶지는 않습니까? 사실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 식량 부족 국가였고 식량 자체가 수요량에 비해서 그 공급량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재가 지금 10년째 접어들고 있으면서 소득 수준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이고 시장의 물가와 환율이 조금 상승하면서 더 북한 주민의 이런 실질 소득을 좀 축소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소득 자체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시장 물가가 상승하면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소비재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3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시장 환율도 급등하면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경 봉쇄 당시보다 좀 개선되긴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 여건은 조금 양호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양 같은 큰 도시도 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 총생산이 국가 전체적으로 10% 이상 줄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은 하락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어쨌든 우라 전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좀 들어가고 있는 거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북한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은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만약 북한이 지금
제재의 어떤 부정적 영향을 돌파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어떤 관계 개선에 힘을 쓰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이런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협력에 힘을 쓰고 있는 건 사실인데, 현재와 같은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이상 경제 여건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긴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재를 무시하고 있지만 중국은 어쨌든 국제사회의 제재는 준수하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이고, 북한 무역의 한 90% 정도가 중국과의 무역이기 때문에 제재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 북한 경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 얘기했던 어떤 경제 강국 건설의 꿈,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 이제 제 생각에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집권 초기에 중국과의 무역이 아주 이렇게 확대되면서 소득이 막 이렇게 향상되고 이랬던 그 시기를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몇 년도죠? 그때? 2012년부터 한 2016년까지 네. 북한 경제가 상대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할 거고,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이것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제만큼 북한 체제의 취약적인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외 경제 관계를,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경제 강국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여지가 있지 않나.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뭐 미북 관계가 있고 미중 관계가 있고 뭐 북러 관계가 있고 미러 관계가 있고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대목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까요? 북미 관계가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북한이 이제 남한과는 통일하지 않겠다. 네. 우리는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라고 선언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을 제안할 것인지를 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또 있습니다. 이런 박사님들도 싱크탱크 역할을 하셔가지고 좋은 대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윤 씨는 이제 저희가 2회에 걸쳐서 북한 경제 상황 짚어봤잖아요.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할 것 같아요. 뭐 북한에 살 때부터 여기 와서도 크게 변화된 게 없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북한이 뭐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 무진해를 쓰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일정 부분의 개혁 개방이 없으면 지금보다 나은 개방밖에 삶은 없다. 절대로 예.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통일연구원 최지영 박사님과 함께 2025년 북한의 경제 정책들, 또 북한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통일 담담은 다음 주에 또 찾아옵니다. 통일 담담. 통일부에서 활동 중인 청년 인턴들이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정책 현장을 경험하고 업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 만나고 알아가는 곳. 통일부 청년 인턴들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홍보 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인턴 양예진입니다. 통일부 산하에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중 한 곳인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지역 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남북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인사해주세요. 통일부에는 현재 26명의 청년 인턴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각자 근무하는 부서가 달라가지고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올해 2월부터 통일부 근무를 시작한 새내기 인턴들의 첫 현장 방문입니다. 일반 주민들과
북한 이탈 주민이 어떤 특정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화합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서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그 힘을 보태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 인턴들이 여기 견학하는 거 행사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인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친목도 도모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 답사 목적으로 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곳에서의 행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인턴들은 센터에 자리한 상담센터 마음숲의 전문 상담사들과 토크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탈북민이 북한에서의 트라우마와 남한 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충격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내가 지금 드라마를 경험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개 처형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갑자기 질병에 걸린다던가 또 갑자기 가족이 전체가 이제 뭐 정치범 수용소를 간다던가 또 이제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어떤 출신이 안 좋아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 때 충격이 굉장히 크고요. 또 탈북 과정에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두 상담사님들과의 토크 콘서트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통일부 청년 인턴으로서 이제 통일과 관련된 업무를 좀 하고 있는데 이때는 사실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 딱히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분들께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으시는지 또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층마다 특색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인턴들이 센터 곳곳을 둘러보며 북한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합니다. 오늘 견학을 통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통일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통일부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 경험하고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견학 때도 찾아올게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안녕. 청년 인턴이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보낸 의미 있는 경험. 통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